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민찬 부위원장이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분이시죠. 전국 중심에 있는 1인 1표제에 이어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던지면서 이 법력권을 내분을 몰고 온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하기 전에 네. 주말 사이에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좀 여권에서도 다 놀란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뭐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먹먹한 것 같고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침통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시죠.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투옥, 그다음에 고문당하셨고 또 1980년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으로도 투옥이 됐었고 그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4번의 집권 기간 동안 네. 이해찬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될 만큼 킹메이커라고 대단히 중요한 불리셨죠.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네.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해찬 전 총리의 손길이 다 가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주당 사람들 같은 경우 그분과 관계를 맺어왔었기 때문에 더 좀 비통하고 침통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지금 초반인 상황이니까 훨씬 더 좀 이해찬 전 총리의 기둥 같은 역할들이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느꼈던 네. 군부 통치하에서의 고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74세니까 지금 되게 젊은 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침통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다 애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애도하는 네,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념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이고 민주화에 기여했던 공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애도를 표한다는 메시지가 나갔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과연 이해찬 전 총리가 없는 법력권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좀 관심이 많이 모여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역할을 많이 하셨고 네. 특히나 어떤 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주류,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분이 많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이 호남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정당, 그러니까 180석,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회 다수당으로 안착하는 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해찬이 없는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그러면 중심을 잡아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 듣고 이제 합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아마 이번 네.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를 애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민주당에서 변방 세력인데 민주당이 이제 엘리트가 되기엔 족보에 하나도 드는 게 없어요. 전대협 운동권 세력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당대표와 대통령까지 된 데에는 이해찬 옛날 대표를 지냈을 때 이해찬 총리의 네. 지원이 거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 직후에 친문들, 핵심 당권 세력, 주류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제명하려고 그랬습니다. 특히 문준용 씨 이런 논란을 해경군 김씨라는 필명으로 그 부인이 이른바 단계처럼 댓글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제 의혹을 가지고서는 네. 제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누구보다도 앞장서 유일하게 무죄 추정 원칙, 당의 소중한 자산 해가지고 조사 결과 지켜보고 하자 해서 막아준 사람이 이해찬 대표고요. 그 다음에 당시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 대선 때도 네. 그렇고 이번 대선도 그렇고 가장 확실하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측근 이화영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지사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가 여기 시신이 네. 운구되면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예를 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발제를 하셨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가 특히 정청래 대표가 합당 이야기를 한 날이 또 코스피 5천이 되는 그러니까요. 날이었어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 더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민주당 최고위는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친명과 친친청으로 갈라져서 민주당 내에서는 명천대전은 없다고 늘 얘기는 하지만 최고위원의 발언 수위를 보면은 굉장히 이 수위가 높아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의 뭐 거치 이런 것까지 운운하면서 네, 며칠 전에 기자회견도 그러니까요. 하셨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인 1표제도 정청래 대표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1인 1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생깁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 두 당의 합당도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민주당 내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시점 등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의 어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계가 어떤 두석을 차지하는 그 현실,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서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어떻게든 친청계에게 견제구를 날릴 소재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소재가 1인 1표제에 이어서 합당 문제고 그 구실은 절차적 문제점이었던 거죠. 절차적 문제점. 그러니까 제대로 공유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와도 제대로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 당원들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틈을 벌리려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읽혀집니다. 강천호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그 합당을 네. 둘러싼 뭔가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둘은 보시나요? 이해관계 딱 맞아졌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친명 세력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 친위 쿠데타 수준의 폭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 끊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합당이 좋으면 너네 지역구에 있는 후보들부터 조국당한테 양보해라. 그런 얘기가 최고위원회에서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당원들 상당수가 우리가 지금 다 밀었던 민주당은 어디 가고 지금 성비위에다가 그다음에 지지율 2%짜리 그리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하고 잠재적인 경제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끌어들여 갖고 뭐 하겠다는 것이냐? 아주 격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심지어 친명 색깔이 있는 분들도 지금 입장이 제대로 지금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 네. 그러냐? 아니 본인들부터가 당장 지금 본인 지역구에 지금 내고 싶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날라가고 대신에 조국당 사람들 그냥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금 젊은 여성 당원들 이분들이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비위 사건이죠. 성비위 사건 터졌는데 조국 대표 뭐 했나요? 김배업 대변인 그분 하나만 좀 중징계하고 나머지 다 송반만 징계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성비위 문제 그대로 안고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젊은 여성 당원들이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 성비위 당하고 합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2%짜리 정당이 왜 40% 넘는 지지율의 민주당이 상당한 지분을 주고 들여오느냐? 이렇게 되면은 호구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네. 결국은 이 합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군부를 띄워온 김어준 그리고 그 뒤에서 조국의 사면과 그다음에 지금 합당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까지 조국을 합당을 시도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이 4인 간에 한마디로 사심을 지금 한마디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하고 조국 대표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공천 기회를 보장받는 이러한 사심을 갖고 민주당을 그야말로 본인들의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 내 역학구도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김종욱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더 사실 예민한 문제일 텐데요. 실제로 여권 내 분위기가 이렇게 격앙되어 있나요? 내부는 매우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이제 외부의 평가가 내부의 고민보다는 훨씬 더 예를 들면 당을 좀 쪼개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 친명, 친청 이렇게 논란들을 벌이는 건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와 당대표라는 존재를 등급에 놓고 비판할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기한다면 당내에서 상당히 많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야? 이런 너무 게 빨리 있는 거죠. 왔다.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방식의 선거 연대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들을 잘 조율해내고 네. 8월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청래 체제 같은 경우는 과도기 체제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궐선거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8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후반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소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네. 상당히 빨리 시작되게 되면서 이게 예를 들면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명분 위에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충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해야겠어라고 던져놓고 보니까 내부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상당히 그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그 토론이 일어나기 이전에
논쟁이 격하게 벌어진 거고 아마 제가 볼 때 오늘부터 아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니, 예, 근데 아니, 보통 합당 얘기를 하면 좀 무르익고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갑작스러운데 사실 내부적으로 무르익은 게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정청래 당대표가 권리당원 1인 1표를 얘기했을 때는 당원 주권 시대를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당원 주권 시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당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 공감대의 힘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합당을 추진했어야 되는 건데 최고위원들 20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얘기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되게 되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이런 제안들을 던졌는가라는 측면에서 다른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되게 많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뭐 당연히 정청래 대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합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내부에서도 어떤 정체성을 가져갈까라는 논란이 되게 많은 거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씀하신 조국혁신당과 결합했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사과야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두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이 하나에서 두 개가 하나가 합친다고 해서 2가 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0.7, 0.8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왜 지방선거 전에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은 많습니다만 전 되게 중요한 토론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토론을 통해서 당원들의 어떤 힘이 어떤 것인지 당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소위 민심이 아닌 당심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좀 건강한 토론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 보니까 표현은 완곡한데 제가 한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문제점이 있다는 거 사실상 시인하신 거고요. 간단하게 왜 뭐 아까 말한 이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른 목적. 간단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욕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들어오면 당원이 10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그쪽 권리당원이 뭐 4만여 명이라는데 저는 제가 들어올 때 이분들이 들어올 때 아마 이분들은 입당 선물로 프리미엄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입당 뭐 당원된 지 뭐 2달, 3달이 돼도 권리당원 주겠다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최소 4만에서 많으면 10만까지 새 당원표가 들어오는데 이분들 다 누구 찍느냐? 100% 정청래 찍습니다. 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의 본질은 뭐냐면 친문 비명이에요. 그래서 친명 후보 안 뽑습니다. 이번에 김문석 총리가 나오게 되면 네. 김문석 총리는 친명이니까 이분들을 안 뽑아요.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많게는 10만 표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친명들이 난리가 났고요. 두 번째, 조국 이분이 들어오면 공동대표 만약 하게 되면요. 네. 자,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끝나면 무조건 대표직 내려놓습니다. 왜? 전당대회 나가야 되니까. 그럼 전당대회까지 관리 누가 하죠? 남은 대표 한 명, 조국 대표가 합니다. 그러면 누구 편 들어주겠습니까? 김민석하고 정청래 중에. 정청래 편 들어주겠죠. 아무래도 이거 회색지대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이거 전당대회가 아니고 청당대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이 나중에 친문 대표에다가 친문 당원들이 다시 이제 주류가 되면서 문 어게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때문에 망한다는데 여기는 지금 대명천지에 웬 문 어게인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친명 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장찬호 의원이 네, 왜냐면- 네, 합당 이유를 아주 멀리까지 네, 예측을 네, 해주셨는데 합당이 결정되지 네, 않았는데 아직- 지금 공동대표까지 아니,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값을 높여쳐주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 논쟁 자체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의구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정당 시스템 내에서 합당, 분당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어떤 의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합당 과정이 당원들, 각 당의 힘들을 가지고 민심을 반영하는 합당이 될 것인가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안 그렇게 되면 이 논쟁 자체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내가 이거 지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연임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또 꼭 그렇게만 가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그리고 네. 당 내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아마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재안. 당 내부에서 여기 지방선거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당을 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고 네. 지분 나눔을 해야 돼요. 공천. 네, 근데 문제는 공천. 이 지분 지방선거니까. 나눔이 되게 어려워지는 어렵죠.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 걸려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권리당원 1인 1표라는 게 걸려있고 이게 중앙위원 통과가 그것도 걸려있기 심각한 때문에 문제고. 네. 요 두 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예. 아마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 중재안이 나와서
이 상황 자체가 좀 봉합이 된다면 제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갔을 수 있겠다 제가 생각이 이건 합니다. 그냥 순전 가정 상황 말씀드리는데요. 김경 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 김경이 소위 이른바 강선우 의원한테 1억인가 갖다 바쳤던 이런 시점에서 만약 이런 식의 합당이 일어났다고 보십시오. 김경 이런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뭐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네. 아니더라도 엄청 노력해가지고 막 이제 거의 공천 받을 수 있는 상황 비슷하게 왔어. 근데 그 순간 합당이 결정되면서 지금부터 몽땅 제로 베이스. 그 다음에 일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희생을 하셔야 된다. 이러면 김경 같은 분을 비롯해서 어떤 난리가 날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한 1, 2년 전에 이미 다 얘기가 됐어야 됩니다. 이런데 지금 선거 코앞에 두고 갑자기 같은 지도부 식구들하고도 얘기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다는 정청래 대표. 비민주의 극치라고밖에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의 경론에 네. 이민찬 국민의힘 같습니다. 국민의힘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아니, 국민의힘이 아니, 아니라. 아니, 농담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동공천 문제가 합당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네. 민주당이나 그렇죠. 지방선 공천 과정에서 네. 공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갑자기 네. 합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김경시 의원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거는 국민의 예를 돕기 다른 위해서. 치유가 다른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방어도 해야 되니까. 청와대 반응이 굉장히 전 재밌었어요. 그렇죠. 청와대. 예, 그 합당 발표가 났을 때 처음에 강유정 대변인이 뭐 논의한 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전 교감이 있었고 청와대도 이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청와대 관계자의 멘트를 보면은 사전 논의가 없었고 우리도 그냥 통보만 받았다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굉장히 당혹감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초반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그게 주말 사이에 거쳐서 얘가 나왔을 것이고 그 청와대의 명심에 따라서 이 논의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취재한 바에 네. 따르면 네. 그것은 이제 청와대가 엄청난 압박을 민주당이 가해가지고 공식 입장을 냈어요. 네. 공보처 입장에서 청와대 민주당에서 입장을 냈죠. 민주당에서 네, 이거 굉장히 입장을 중요한 겁니다. 냈죠. 이런 경우가 없어요. 대변인이 어떤 자기 얼굴 갖고 한 것도 아니고 딱 서류에다가 민주당 사무처 내지 공보처 해가지고 청와대는 이번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협의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 팔지 말아요. 대통령이 지금 뭐 합당의 뜻을 같이 한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아니, 그 만찬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우리가 만찬에서 그렇게 논의한 했는데 적이 없다. 그 얘기를 굳이 네.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일단 김종욱 부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시작됐고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앉아서 또 이 합당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욱 부원장님이 준비를 해오셨다고. 타당 얘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네. 아니 양당 다 뭔가 내전 네. 아닌 내전이 내전이 있더라고요. 내전이 둘 다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제목을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속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장도혁 대표가 원래는 친한계 의원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약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바뀌시게 되면서 당 대표가 되셨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소위 비대위원장과 전 당 대표를 한 분을 본인 스스로가 뭐 제명 처리한 거 아닙니다만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결정이 된 겁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봉착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더 좀 착잡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길이 그래서 안 이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예를 들면 애들로 돌아갈 길이 있으면 애들로 돌아가겠는데 애들로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마 어제도 어젠가 그제 집회를 했던 것 네. 같긴 합니다만 좀 그래서 이 상황도 좀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어떤 길이 옳은지, 그러니까 제명의 길이 옳은 건지 아니면 타협을 통해서 봉합하는 길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다릅니다만 합당과 제명 이 두 가지가 어찌 어떤 보면 길이 유사한 옳은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상당히 생각이 유사해요. 들기도 네. 합니다. 네.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갈등을 네. 빚고 똑같은 점이라고 보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기류는 지금 제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정청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시내 모 병원 Y병원에서 네. 지금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어저께 그 대표를 문안 갔던 이런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 말을 지금 못 한답니다. 식도가 타들어갔대요. 약간 아. 진하게 정말 단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캑캑거리면서 말을 못 하는데 전반적인 기류, 친윤, 예를 들어 지금 지도부라든가 주류 의원들의 입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사과하고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차에서 위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제명이 이제는 뭐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다만 장 대표가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그것을 의결하지 않고 장 대표가 이르면 목요일 날 이제 네, 복귀하기 복귀를. 때문에 그때 이제 아마 목요일 이후에 제명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고요. 제명을 하게 되면 좀 이재명 정부만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중도나 외연 확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뿐더러 과연 이 문제가 제명까지 할 일이냐 논란으로 이제 또 굉장히 소모력을 하는 데다가 자, 좀 있으면 김건희 여사 이제 공판이 네. 선고가 나고 2월 중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죠. 또 공판이 나는데 지금 기류로 보면은 내란 이 공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그 계엄 해제 찬성 표결을 끌어내고 계엄에 가장 누구보다 반대 입장을 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조차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에 있다면 그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일이지 이것을 정말 인위적으로 완전히 당적을 박탈하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찬 부위원장에게도 여쭤봐야겠지만 뭐 길이 안 보인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사실 범보수가 약간 네. 뭉치는 모습을 보인 뒤에 근데 오자마자 이런 제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요, 그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단식 국면에서 보여줬던 여러 정치 행보를 두고 네. 이 보수 진영 내에서 많은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보도 양상도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저는 특히나 그 지지자들을 이 모여서 여러 시위를 하는 그 모습에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축소지향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은 당 내 일부 팬덤에 갇혀서 그들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당 지도부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제명 처분이 윤리위 제명 결정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재심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한 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열흘의 말미를 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하지 않고 본인에 대해 여론전만 지속적으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실망감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가 어떤 출구를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도 반복씩 앞장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당대표에게도 어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이라면 지지층과 이런 언론에게도 명분을 줘야 해요. 명분을 줘서 나의 생각, 나의 행보가 그 명분을 얻고 그래야지 국민적 지지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행보 자체에는 국민적 여망이 모이는 명분이 다소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이 문제의 책임을 온전히 장동혁 대표에게만 지운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으로 납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강찬호 의원님 그래서 친한계 내에서는 네. 한 전 대표가 이제 선거에서 좀 더 역할을 해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더 보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제명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으며?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이민찬 대변인 지적한 네.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더 이번 특히 야당 대표가 이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찾아가 본다든지 뭔가 본인도 찾아갔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어요.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가 물론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면 이제 그걸 좀 화답을 해서 뭐 이 사과 내용을 보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 발짝 진전이 됐다라든가 한마디를 또 했으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가는 부담이 더 커졌을 것이고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간에 그거 조금씩 더 양보하는 좀 묘가 아쉬운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제명은 이건 너무나 극단적이고요. 그게 지금 좀 전에 우리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중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저것도 명청대전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정말 서로가 결정적인 선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저쪽은 민주당은 이제 당원과 이런 사람들과 민주적 논의가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합당을 단행하는 경우가 이제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 될 것이고 이쪽도 지금 양쪽이 다 아쉬움이 있는 마당에 극단적으로 어쨌든 대표까지 지낸 사람의 당적을 네. 단계라는 논란 하나만으로 이렇게 박탈하는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에요. 둘 다 이 극단을 좀 다 제외하고 좀 양쪽에서 양보와 타협의 묘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양당이라 사는 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침 제가 보니까 어저께 네. 저도 뭐 간단히 하나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게 없네요. 근데 대변에. 네. 대변에 없어서. 네. 근데 저는 네. 이해운을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아, 싶은데.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지명철이 결단을 내렸다는데, 네네. 저는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한 거죠. 애초에 이런 결격자를 가장 중요한 장관 자리에 임명을 그냥 강행을 하려지, 꽂고, 그 다음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던 거, 이거 사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되고,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뭐냐. 이와 관련해서 이재훈 후보에 드러난 여러 가지 지금 범죄 혐의, 네. 이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번에 가장 국민의 공분을 산, 할아버지가 훈장 받으면 손자가 연세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 연세대학교, 여기도 좀 수사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 하여간 이해운 이번에 그 사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교훈을 받기를 바라고,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한번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갖고 한 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 그런 점에서 좀 아마 오늘 초대 손님을 부르신 모양이죠? 네. 이미자 위원장 제가 네.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과장 멤버가 돋보였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욱 부원장님, 갑자기 나온 이해운 후보자 이야기. 갑자기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 그렇죠. 아닌가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갑자기 네, 섞여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가 얘기했어요. 섞어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장동욱 대표가 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뭐라 그랬냐. 한동훈 대표를 당 통합에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 국정운영의 장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본인이 얘기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안 한다?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당원 게시판 문제로 전직 당대표를 제명을 시켜? 그렇죠.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 가지고 당원권 정직 2년을 시켜? 네. 저는 그런 당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한계 의원 중에서는 또 공천을 줘야 된다, 한동훈 대표한테. 이것도 제가 볼 때 좀 기괴한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내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런 내란을 옹호하는 최고위원을 임명하시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12월 3일날 깨어났다는 분을 미디어 대변인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 당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이런 구도를 가니까 한동훈 대표를 제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예훈 제가 네, 이제 섞여가지고 이해운 후보자 얘기. 이해훈 후보 같은 네. 경우도 말씀드립니다만 전 이해훈 후보와 관련해서 저희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하지만 내란이 발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갈등을 뽑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통합의 정치는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안 그러고 계속 싸움의 정치만 한다면 정말 안 되는 거기 공감합니다.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진보 인사건 보수 인사건 정부가 활용을 해서 저런 어떤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념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 우리 국가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하나의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상당히 많은 경험 또는 많은 네. 비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동훈 이민찬 부위원장도 섞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죠. 저는 정치권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은 빼고 평가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는 2024년 전당대회 때요. 당원들의 62%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때요. 당원의 지지가 38%로 하락했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결국 본인의 거짓말이 본인의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홍익표 정무수석의 어제 브리핑은 궤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본인들이 검증을 실패한 책임을 왜 다른 정당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이 먼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가성이 먼저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시간을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세 분이 너무 경론을 펼치셔가지고 이제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 제약이 있어서 정치 속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